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은행 사무실 안. 저는 점검구 정중한 직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나이 70, 박선자입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지금 제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탁자 위에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실내의 고요함은 에어컨의 기계 소리만이 간간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가 뱉어내는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아드님인 박지훈 씨께서 위임장을 근거로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상환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위임장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를 보는 순간 손이 가늘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임장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제가 혹시라도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제 통장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담보라니요. 무슨 대출을 말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기어들어 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서류 몇 장을 들고 와서 해맑게 웃던 그 얼굴이. 엄마? 혹시 모르니까 미리 해두는 거야. 엄마 편하자고 하는 거지.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 평생의 안식처이자 남편이 손수지은 이 집이 제 아들의 손에 의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다른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사업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저희가 몇 번이나 댁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그때마다 아드님께서 여사님께서 편찮으셔서 모든 일은 본인이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이 저를 속이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심장마저 얼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이름 석자가 적힌 서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믿었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제 등 뒤에 이토록 시퍼런 칼을 꽂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에 온몸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눈이 멀었을까요? 모든 것이 동화처럼 아름답게 시작되었지요. 제 인생의 가장 따뜻했던 그 시간이 이토록 끔찍한 악몽의 서막이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늘이 제 외로움을 가엾게 여겨 선물을 내려준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매일 아침 저를 어머님이 아닌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리곤 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주말마다 장을 봐. 와,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지요. 집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텅 비었던 제 마음이 그리고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던 이 집이 다시 생기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낌새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게 좋다고 애써 외면했을 뿐이지요. 어느 날 부엌에서 차를 마시던 미영이가 거실에 놓인 남편의 낡은 책장을 보며 혀를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낡은 가구를 안타까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값어치를 매기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지훈이가 마당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얼핏 듣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바람결에 실려온 몇 마디는 분명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집 자체에 엄청난 가치가 있어 제대로만 접근하면 저는 그저 아들이 친구에게 우리 집을 자랑하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 아들이 제 집을 두고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가장 아끼던 난초에 물을 주며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남편원이 남겨준 이 소중한 공간이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집에 들어온 것은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애지중지하던 난초 화분이 깨진 그날부터였지요. 제가 거실 창가,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놓아두었던 화, 우리 집안의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애지중지하던 난초 화분이 깨진 그날부터였지요. 제가 거실 창가,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놓아두었던 화분을 청소기를 돌리던 미영이가 부주의하게 밀어버린 것입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난 화분과 흙바닥에 나뒹구는 난초뿌리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그런 것이니 괜찮다고 다독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엄마, 길 한가운데다 이런 걸 두시면 어떡해요? 걸리적거리게. 그냥 화초잖아요. 제가 더 예쁜 걸로 새로 사다 드릴게요. 미영이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며 흩어진 흙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이것이 그저 길을 막는 낡은 화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건 그냥 화초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물건이란다.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 묻어났지만 지훈이의 반응은 제 남은 가슴마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지훈이는 한숨을 푹 쉬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뭘 그런 걸로 속상해하세요. 미영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주세요. 아들의 말은 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변호하고 제 서운함을 사소한 투정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던 살가운 보살핌은 서서히 차가운 통제로 변해갔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미영이는 거실에 앉아 대놓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어둡고 칙칙해서 사람 기분까지 가라앉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손수 깎아 만든 단단한 물풀에나무 책상과 의자를 가리키며 저런 낡고 거무죽죽한 것들 때문에 집이 더 답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가구들은 단순한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남편의 손때가 묻고 우리의 추억이 겹겹이 쌓인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얘야, 그건 네 아버지가 평생을 아끼던 것들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제가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지만 미영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이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참에 집안 분위기 좀 바꿔요. 환하고 밝은 색으로요. 엄마 기분 전환에도 더 좋을 거예요. 지훈이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둘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게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말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가구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실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밤새워 책을 읽던 책상, 우리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긴 의자, 손주들 오면 과자를 놓아주던 작은 탁자까지 제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이 잡동사니 취급을 받으며 트럭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지훈이는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라는 말로 제 입을 막았고 미영이는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새로 들일 가구의 배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텅 빈 거실은 곧 차갑고 번쩍이는 흰색 가구들로 채워졌습니다. 집은 넓고 환해졌을지 몰라도 그 어디에도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의견은 묵살되었고 제 추억은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 내외가 사는 집에 얹혀 사는 밥하고 빨래하는 늙은 식모에 불과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유일하게 제 공간으로 남은 작은 방에 틀어박혀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부수고 있어요. 당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제 속삭임은 허공에 흩어졌고 저는 다가올 더 큰 불행의 그림자를 예감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속을 끓이던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탓이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잠시 정신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지훈이와 미영이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나마 그들의 걱정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어지럼증을 빌미로 저를 더욱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고 미영이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대요. 저희가 없을 때 혼자 계시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정말 큰일 나요. 그들의 과장된 염려는 교묘하게 저를 무력한 늙은이로 만들어갔습니다. 지훈이는 제 연금 통장과 도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가져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은행에 가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저를 위한다는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사기 전화를 막아야 한다며 혹시라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서 걸려오는 안부 전화조차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저를 보러 집에 찾아오면 미영이는 문 앞에서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쉬셔야 해요. 다음에 오세요. 라며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염려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보니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혹시라도 편찮으셔서 의사 표현을 못하시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엄마를 대신해서 법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미리 서류를 꾸며두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만약을 위한 대비일 뿐이에요. 엄마를 지켜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는 그 서류를 은행 업무를 위한 간단한 절차라고 설명하며 제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연이은 압박과 고립감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하나뿐인 아들이 저를 해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거짓말을, 그 위선적인 염려를 철석같이 믿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고, 제 삶의 결정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저를 귀찮은 짐짝 취급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제가 거실에 나와 있으면 보란 듯이 자기들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식은 밥을 삼키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나 의견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계획된 차갑고 잔인한 음모라는 것을요. 제가 찍은 도장이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그 서류 한 장이 제 남편이 남긴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사형 집행 영장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 인내심을 시험하던 시간들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한 아들, 내외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마치 중대 발표라도 하듯 저를 불렀습니다. 미영이는 손톱을 매만지며 건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아주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공기도 좋고 시설도 깨끗한 노인 요양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제 집에서 저를 내쫓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얼굴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건강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거긴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어서 엄마를 훨씬 더 전문적으로 돌봐줄 수 있어요. 집이 너무 넓어서 엄마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찮은 짐을 하루빨리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냉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상의가 아니에요, 엄마. 이미 계약금까지 다 내고 왔어요. 이제 저희 미래도 생각해야죠. 지훈이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박힌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짐을 싼다기보다는 남편의 흔적이 남은 물건 몇 가지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가 남긴 낡은 편지 몇 통이라도 품에 안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더듬던 제 손가락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목공 일을 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목소리가 그리워 혹시라도 남아있을까 하는 마음에 재생 단추를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소음이 잠시 이어지더니 이내 제 심장을 멈추게 할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 늙은이가 집을 팔 생각은 절대 안 할 거야. 자기 남편이 지은 집이라고 보물처럼 끼고 있잖아. 미영이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지훈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위임장만 받아내면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야 해. 몇 달만 더 참으면 시내 중심가의 우리 가게를 열 수 있어.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던 날, 그들은 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빨리 정신이 흐려져 요양원에 보내기 쉬워질 것이라며 자기들끼리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멎었습니다. 눈물 대신 뜨거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슬픔과 무력감으로 차갑게 식어있던 제 피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매달릴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선명해졌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집을, 우리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저들의 탐욕에 넘겨줄 수는 없다. 어둠이 걷히고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올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하고 눈물 많던 늙은 박선자는 어젯밤 아들의 배신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무기였습니다. 제 얼굴에 비친 희미한 아침 햇살 속에서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전쟁을 원했으니 기꺼이 상대해주마. 나지막이 을조리는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흘렸던 눈물은 제 안의 모든 약한 마음을 씻어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아침 식탁에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아들 내외에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 요양원에 가는 게 나를 위해서도 너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겠어. 제 말에 지훈이와 미영이는 순간 숟가락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밤새 흘렸던 눈물은 제 안의 모든 약한 마음을 씻어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아침 식탁에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아들 내외에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 요양원에 가는 게 나를 위해서도 너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겠어. 제 말에 지훈이와 미영이는 순간 숟가락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저항할 것이라 예상했던 그들은 제 순순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치는구나. 너희가 알아서 좋은 곳으로 정해다오.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이내 안심하고는 자기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뻐하는 눈치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시내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허름한 건물 2층에 자리한 상담소는 저처럼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아들 내외가 꿈에 그리던 가게 개업을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바로 그날, 세상은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실 탐색가가 올린 영상은 삽시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의 배신, 어머니의 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꿈에 그리던 가게 개업을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바로 그날, 세상은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실 탐색가가 올린 영상은 삽시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의 배신,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늙은이라고 칭하며 집을 빼앗을 계획을 꾸미던 그들의 대화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제 변호사는 지훈이가 다니던 번듯한 투자회사에 내용 증명과 함께 영상 주소를 보냈습니다. 수년간 쌓아올린 아들의 번지르르한 경력과 평판은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미영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상이 퍼지자마자 그토록 어울리고 싶어 하던 부유한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끊겼고 애써 유지하던 화려한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다고요. 회사에서 저더러 당장 나오래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훈아, 내 인생을 끝장낸 것은 내 자신이란다. 네 아버지의 집이 이 늙은 어미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 내 인생은 이미 끝이 난 것이야. 나는 그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너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불을 켰을 뿐이란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울먹이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이 영상 좀 내려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법원에서는 이미 네가 속여서 받아간 위임장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어. 그러니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주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저는 지난 몇 달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그 후로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강당 연단에 서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 등 뒤에는 박민준 어르신 법률지원재단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집을 팔아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기댈 곳 없는 어르신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세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제 자신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객석에는 이미 재단의 도움을 받아 웃음을 되찾은 분들이 앉아 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저처럼 아파하고 있을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남은 삶을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제 얼굴에 비치는 따스한 조명 아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